도심의 높은 빌딩 숲, 그 위로 흐릿한 겨울 햇살이 간신히 비치고 있었다. 서울의 심장부 랜드마크로 불리는 108층짜리 J그룹 타워의 최상층. 그곳은 J그룹 회장인 강태준의 사무실이었다. 온갖 첨단 기술과 최고급 가구로 장식된 공간은 압도적인 위엄을 자랑했지만 그 화려함과는 어울리지 않게 한쪽 구석에 놓인 작은 액자만이 왠지 모를 텅 빈 감정을 풍기고 있었다. 액자 속에는 웨딩드레스를 입은 한 여자 민서연이 수줍게 웃고 있었다. 같은 시각 그와는 정반대편에 위치한 낡고 오래된 한 아파트 단지. 눅눅한 공기와 희미한 전등 불빛이 감도는 복도를 지나 303호의 문이 조용히 열렸다. 그곳은 민서연의 작은 보금자리였다. 태준과 결혼한 지 5년이 지났지만 그녀의 삶은 여전히 이곳에 머물러 있었다. 결혼식 이후 태준은 그녀에게 수도 없이 내 집으로 오라고 권했지만 그녀는 번번이 거절했다. 회장님, 사모님 자리에는 제가 어울리지 않아요. 여기가 제게는 가장 편한 곳이에요. 그럴 때마다 태준은 그녀를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굳이 그녀의 고집을 꺾으려 하지 않았다. 어차피 그의 삶에 그녀는 잠시 스쳐가는 쉼터일 뿐이라고 생각했기에 서연은 조용히 현관문을 닫고 신발을 벗었다. 정갈하게 정돈된 집안은 그녀의 내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했다. 소박하지만 따뜻했고 화려하지 않지만 편안했다. 그녀는 익숙하게 냉장고를 열어 며칠 전 사다 둔 재료들을 꺼냈다. 텅 빈 공간에 서걱거리는 칼질 소리만이 유일한 소음이었다. 혼자만의 저녁 식사는 늘 그랬다. 고요하고 외롭지만 이미 익숙해진 풍경이었다. 그녀는 밥을 짓고 국을 데우고 작은 반찬들을 접시에 담았다. 모든 것을 마치고 식탁에 마주 앉았다. 숟가락을 들었지만 왠지 모르게 입맛이 없었다. 덩그러니 놓인 밥그릇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 시선은 멀리 벽에 걸린 낡은 달력으로 향했다. 오늘은 결혼기념일이야. 태주는 분명히 잊었을 것이다. 아니, 애초에 기억조차 하지 않을 것이다. 서연은 쓴웃음을 지으며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마치 하나의 연극 같다고 느꼈다. 태준의 세상에 속해 있지만 정작 그 세상 속에서 그녀의 역할은 회장님의 아내가 아니었다. 그저 숨겨둔 존재에 가까웠다. 서연은 문득 창밖을 바라보았다. 멀리서 빛나는 J그룹 타워의 불빛이 마치 그녀를 비웃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이런 평범하고도 고독한 삶 속에서 유일한 낙은 봉사활동이었다. 특히 동네에 있는 행복 유치원에 정기적으로 방문해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그녀의 큰 기쁨이었다. 서연은 화려한 옷을 벗어던지고 편안한 차림으로 그곳에 갔다. 아이들은 그녀가 J그룹 회장의 아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그저 자신들과 함께 놀아주는 다정한 서연 언니로만 알았다. 오늘도 어김없이 유치원을 찾은 서연은 마당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 사이로 걸어갔다. 한 무리의 아이들이 흙장난을 하다가 넘어져 울고 있었다. 서연은 재빨리 달려가 아이를 일으켜 세웠다. 무릎이 까져 피가 나는 것을 본 아이는 더 크게 울음을 터뜨렸다. 서연은 놀라지 않고 품에서 작은 밴드를 꺼냈다. 괜찮아, 괜찮아. 서연 언니가 마법의 밴드를 붙여줄게. 그녀는 아이의 무릎에 조심스럽게 밴드를 붙여주며 나직이 말했다. 아이는 신기하게 울음을 그쳤고 서연을 올려다보며 환하게 웃었다. 이 작은 미소 하나가 그녀의 삶의 모든 외로움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는 것 같았다. 이것이 바로 서연의 Save the Cat 순간이었다. 부유한 삶을 살고 있지만 물질적인 풍요가 아닌 순수한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위하는 그녀의 고귀한 내면이 드러나는 순간 아이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서연의 눈에 문득 한쪽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홀로 모래성을 쌓고 있는 작은 아이가 들어왔다.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홀로 지내는 모습이 마치 과거의 자신을 보는 것 같았다. 서연은 조용히 그 아이에게 다가갔다. 혼자서 뭐해 아이는 고개를 들지 않고 묵묵히 모래성만 쌓았다. 같이 만들까 서연이 부드럽게 말을 건넸다. 그제야 아이는 고개를 들었다. 아이의 눈은 유난히 깊고 슬퍼 보였다. 이거 아빠 주려고 만드는 거예요. 아빠가 예전에 저한테 이걸 가르쳐 줬거든요. 아이의 목소리는 작게 떨리고 있었다. 서연은 마음이 아팠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아이의 옆에 앉아 함께 모래성을 쌓기 시작했다. 모래성을 쌓으면서 서연은 문득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다. 어린 시절 그녀는 뛰어난 미술적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모래나 흙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것을 좋아했다. 아버지께서는 그런 그녀의 재능을 누구보다 아껴주셨고 미래의 훌륭한 조각가가 될 것이라며 늘 칭찬해 주셨다. 하지만 불의의 사고로 아버지를 잃은 후 그녀의 꿈도 함께 묻혔다. 그때의 기억은 그녀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로 남아 있었다. 서연의 손놀림은 아이의 그것과는 확연히 달랐다. 투박한 모래였지만 그녀의 손을 거치자 정교하고 아름다운 성벽과 탑이 세워졌다. 아이는 놀라워하며 서연을 바라보았다. 언니, 이거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어요? 서연은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아주 오래전에 배웠단다. 그녀의 이 특별한 재능, 그리고 과거의 이야기는 누구에게도 말한 적 없는 그녀만의 비밀이었다. 단지 손바닥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오래된 상처 자국만이 그 시절의 흔적을 말해주고 있었다. 이 작은 재능의 실마리는 나중에 그녀의 삶에 거대한 폭풍을 몰고 올 중요한 열쇠가 될 터였다. 한편 태준의 비서실장인 최 비서는 태준의 호출에 긴장된 표정으로 그의 사무실로 들어섰다. 태준은 지루하다는 듯 턱을 괴고 있었다. 최 비서 민서연 그 여자. 요즘 뭐하고 있나 태준의 질문에 최 비서는 당황했다. 태준이 서연에 대해 묻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었기 때문이다. 최 비서는 준비된 서류를 꺼내들며 대답했다. 네, 회장님. 사모님께서는 특별한 일정 없이 주로 동네 유치원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번 달 카드 사용 내역도 보시다시피 유치원 재료비나 아이들 간식비가 전부입니다. 태준은 서류를 훑어보지도 않고 픽하고 웃었다. 대체 이해가 안 되는 여자야. 그렇게 돈을 줘도 낡은 아파트에서 찌질하게 봉사활동이나 하고 있고 5년이나 됐는데 이제 좀 지겨운데. 이제 와서 내 옆에 와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는 건가. 그의 목소리에는 차갑고 비아냥거리는 기색이 가득했다. 최 비서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였다. 태준의 눈은 서연의 사진이 담긴 액자를 향했다. 쓸데없이 순진한 척하는 건가 아니면 진짜 바보인 건가. 태준의 눈빛은 서연의 순수함을 경멸하는 동시에 왠지 모를 답답함과 이해할 수 없다는 감정으로 일렁이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일에 대한 생각뿐이었다. 제2그룹의 새로운 도약, 그리고 그를 위한 거대한 프로젝트. 메가시티 드림 프로젝트라고 불리는 이 사업은 서울 외곽의 낡은 주택 단지를 모두 철거하고 초대형 복합문화 단지를 건설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에는 한 가지 큰 걸림돌이 있었다. 바로 보상 문제에 불만을 품은 주민들의 완강한 반대였다. 그 중에서도 특히 행복 유치원을 운영하는 원장과 일부 주민들의 저항이 가장 거셌다. 그들은 단순히 보상금 문제뿐만 아니라 유치원과 마을의 역사와 추억을 지키고 싶다는 명분으로 뭉쳐 있었다. 태주는 이 모든 것을
단숨에 해결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하나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그려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 계획의 중심에 자신이 그토록 경멸하는 아내 서연이 있다는 사실은 아직까지는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 서연의 봉사활동이 나중에 제2그룹의 메가시티 드림 프로젝트와 얽히게 되리라는 것은 그 누구도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일이었다. 이 모든 것이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각자의 위치에서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 그날 밤 태주는 늦은 시간까지 사무실에 남아 있었다. 거대한 서울의 야경이 그의 창문 아래 펼쳐져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그 어느 곳에도 머무르지 않았다. 그의 옆에는 제2그룹의 재무이사 최우혁이 서 있었다. 우혁은 태준과는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낸 친구이자 그의 오른팔이었다. 그 역시 야심 많고 냉철한 성격으로 태준의 모든 계획을 공유하며 함께 일을 추진해 나가는 핵심 인물이었다. 태준아, 메가시티 프로젝트가 좀처럼 진전이 없네. 주민들이 너무 완강해. 우혁이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태준은 아무 대답 없이 턱을 괴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었다. 단순히 사업적인 문제를 넘어 이번 프로젝트는 그의 자존심이 걸린 일이었다. 방법은 하나뿐이야. 태준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정적을 깼다. 그 유치원 철거해야 해. 보상금을 2배, 3배로 줘도 안 된다면 다른 방법을 써야지.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함께 섬뜩한 차가움이 묻어 있었다. 우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법적 절차를 밟는 건 시간 낭비야. 태주는 단칼에 말을 잘랐다. 그 유치원이 이 프로젝트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다. 주민들이 유치원을 중심으로 뭉치고 있어. 유치원을 없애면 저항할 명분도 사라지겠지. 그의 말에 우혁은 잠시 침묵했다. 그 계획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우혁은 이미 태준의 그늘 아래에서 많은 일을 함께 해왔다. 그는 태준의 성공이 곧 자신의 성공이라고 믿었다. 그럼 어떻게 하려고? 우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태준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그는 조용히 서랍을 열어 서류한 묶음을 꺼냈다. 그것은 바로 행복 유치원의 비위 의혹에 대한 가짜 서류였다. 재정 비리, 아동학대 위생 문제 등 자극적인 내용들이 가득했다. 서류를 본 우혁의 표정이 굳어졌다. 이건 조작된 거잖아. 어차피 그들처럼 순수하고 고결한 척하는 위선자들을 상대하려면 우리도 가면을 써야지. 태주는 태연하게 말했다. 이걸 언론에 흘릴 거야. 특히 내가 후원하는 언론사들을 통해. 주민들의 저항이 정당한 것이 아닌 그저 유치원 원장의 탐욕 때문인 것처럼 보이게. 이미지는 한순간에 무너져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차가웠다. 같은 시각 서연은 유치원에서 아이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아이들은 서툴지만 예쁜 손글씨로 행복 유치원이라는 글자를 색칠하고 있었다. 그때 유치원 원장인 이순영 여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연에게 다가왔다. 서연 씨, 오늘 텔레비전 보셨어요? 원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원장님, 제2그룹 말이에요. 갑자기 보상금 외에 아무것도 지급할 수 없다며 통보를 해왔어요. 처음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해주겠다고 하더니 하루아침에 태도가 바뀌었어요. 게다가 이상한 소문도 돌아요. 우리가 보상금을 더 받으려고 아이들을 내세워 억지를 부린다는 소문이요. 원장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서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제2그룹의 회장인 태준의 아내였다. 하지만 그녀는 이 사실을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그녀는 원장의 손을 꼭 잡았. 무슨 소리예요, 원장님. 저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제가 아는 한 제2그룹은
절대 그럴 리 없어요. 서연은 불안한 목소리로 애써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불길한 예감이 솟아나고 있었다. 다음 날 모든 것이 한순간에 뒤집혔다. 아침 뉴스 헤드라인은 온통 제2그룹의 메가시티 드림 프로젝트와 행복 유치원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했다. 제2그룹 회장 위기에 처한 아동복지시설에 손 내밀다 알고 보니 보상금 노린 위장투쟁이라는 자극적인 기사가 쏟아졌다. 기사에는 유치원의 재정비리, 의혹 원장의 횡령 정황, 그리고 아이들을 동원해 시위했다는 조작된 사진들까지 첨부되어 있었다. 서연은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가 보아온 유치원은, 그리고 그곳의 원장은 이 기사 속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다. 원장은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낡은 시설을 보수하기 위해 사비를 털어 운영하고 있었다. 그녀가 지난 5년간 이곳에서 함께했던 시간들이 모두 거짓이 될 수는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남편인 태준이 이 모든 사실을 알 리 없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이 강하게 울렸다. 그녀는 불안한 마음에 떨리는 손으로 태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태준은 받지 않았다. 대신 그의 비서실장인 최 비서가 전화를 받았다. 사모님 회장님께서는 지금 중요한 회의 중이십니다. 차갑고 기계적인 목소리가 그녀의 기대를 산산조각냈다. 서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택시를 잡아 제2그룹 타워로 향했다. 제2그룹의 로비에 도착했을 때 그녀의 마음은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같았다. 그녀는 혹시나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을까 두려워 고개를 숙이고 조심스럽게 걸어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다. 최상층 태준의 사무실 앞이었다. 서연은 심장이 터질 것처럼 두근거리는 것을 느끼며 문을 두드렸다. 회장님, 회의가 끝났습니다. 최 비서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잠시 후 문이 열렸다. 사무실 안에는 태준과 우혁 그리고 몇몇 임원들이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태준은 서연을 보자마자 미간을 찌푸렸다. 네가 왜 여기에? 그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경계심이 가득했다.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태준 씨, 뉴스 보셨어요? 행복 유치원에 대한 기사. 그거 사실이 아니죠. 우리 유치원. 그런 곳 아니잖아요. 그녀의 눈에는 절박함이 가득했다. 태준의 얼굴에 경멸과 짜증이 스쳐 지나갔다. 그깟 유치원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야. 네가 왜 그 쓰레기 같은 곳을 신경 쓰는 건데?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비수처럼 그녀의 가슴을 찔렀다. 쓰레기라뇨. 그곳은 제게 소중한 곳이에요. 그리고 원장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서연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태준은 차갑게 웃었다. 민서연, 너 정말 순진한 건지 아니면 바보인 건지 모르겠군. 세상은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깨끗하고 아름답지 않아. 그 유치원 원장도 결국 돈 때문에 저러는 거야. 괜히 쓸데없는 감정에 휘둘리지 마. 그의 말은 그녀의 마지막 희망마저 짓밟았다. 그때 태준의 휴대폰이 울렸다. 수신이는 강지수였다. 서연은 그 이름이 낯설지 않았다. 강지수, 그는 유명한 건설 재벌 회장의 외동딸이자 태준의 약혼녀로 소문이 자자했다. 태준은 아무렇지 않게 서연 앞에서 전화를 받았다. 지수야, 응, 나 지금 사무실이야. 응, 잠깐 일 때문에. 그래, 이따가 봐. 그의 목소리는 방금 전 서연에게 했던 차갑고 비아냥거리는 목소리와는 완전히 달랐다. 부드럽고 다정했으며 애정이 가득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5년 동안 숨죽여 지켜왔던 남편의 민낯을 이제야 그녀는 제대로 마주한 것이다. 그녀는
더 이상 그의 아내로서 그에게 어떤 의미도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의 소중한 공간이 그에게는 한낱 쓰레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다. 태준 씨, 당신에게는 제가 아무 의미 없었나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태준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덤덤하게 말했다. 처음부터 말했잖아. 이 결혼은 비즈니스였을 뿐이라고. 네가 내 옆에 있는 게 불편하다면 언제든 떠나도 좋아. 어차피 곧 지수와 결혼할 테니까. 그의 말에 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그녀의 가슴 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모든 희망과 사랑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멍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분노, 배신감, 그리고 깊은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의 순수한 마음은 산산조각났. 그때 서연의 시선이 태준의 책상 위로 향했다. 그곳에는 메가시티 드림 프로젝트라고 적힌 서류들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행복 유치원이라고 쓰여진 파일이 있었다. 그녀의 눈이 커졌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 태준이 있다는 것을 그녀는 이제야 깨달았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더 이상 울 힘도 없었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몸을 돌려 사무실을 나섰다. 그녀가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태준은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았다. 그에게 서연은 그저 잠시 그의 삶을 스쳐 지나간 그림자에 불과했다. 그러나 그가 모르는 것이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 잠들어 있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예술가의 자아가 이 배신과 절망을 통해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녀는 더 이상 순종적이고 나약한 민서연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한 비극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를 올가매던 모든 속박을 끊어내고 그녀 내면의 강인함을 깨운 강력한 촉매제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태준의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그녀 자신이었다. 민서연은 제2그룹 타워를 나와 멍하니 거리를 걸었다. 거리에 오가는 사람들의 활기찬 웃음소리, 자동차의 경적소리,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낯설고 이질적으로 느껴졌다. 마치 다른 세상에 와 있는 것 같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태준의 차가운 목소리와 배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처음부터 비즈니스였을 뿐이라고. 네가 내 옆에 있는 게 불편하다면 언제든 떠나도 좋아. 그 말이 메아리처럼 귓가에 울렸다. 5년간 지켜왔던 신뢰. 그가 언젠가는 진심으로 자신을 바라봐 줄 것이라는 헛된 희망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무작정 걷다가 어느새 행복 유치원 앞에 다다랐다. 유치원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현관문에는 잠정 휴원이라는 팻말이 걸려 있었다. 유리창 안쪽으로는 아이들이 사용하던 낡은 장난감들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남편 강태준의 손에 의해 벌어진 일이라니. 그녀의 가슴 속에는 슬픔과 함께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때 유치원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원장 이순영 여사가 나왔다. 원장은 서연을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렸다. 서연 씨, 오지 마세요. 이 모든 게 저 때문이에요. 우리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요. 주민들도 등을 돌리고 아이들도 다 떠나버렸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좌절감이 배어 있었다. 서연은 원장에게 달려가 그녀를 품에 안았다. 원장님, 제가 죄송해요. 제가 이 모든 걸 알지 못했어요. 서연은 차마 자신이 태준의 아내라는 사실을 밝힐 수 없었다. 그 사실이 오히려 원장에게 더 큰 상처가 될 것이라 생각했다. 그녀는 대신 이 상황을 바로잡아야겠다는 결심을 굳혔다. 원장님, 우리 포기하지 말아요.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이제껏 느껴보지 못했던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제가 뭔가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무너지면 저들이 원하는 대로 되는 거잖아요. 그날 밤 서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태준이 보낸 충격적인 배신, 그리고 유치원의 참담한 상황이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녀는 멍하니 방을 둘러보았다. 이 아파트, 이 가구, 심지어 그녀가 입고 있는 옷까지 모든 것이 태준의 돈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을 가두는 감옥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책상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그녀가 아끼던 낡은 스케치북과 연필, 그리고 오래된 조각칼 하나가 들어 있었다.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꿈을 키웠던 흔적들이었다. 그녀는 그 도구들을 조심스럽게 꺼내 들었다. 그녀의 손바닥에 희미하게 남아있던 오래된 상처 자국이 뜨겁게 느껴졌다. 이 상처는 단순히 과거의 아픔이 아니라 그녀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증표였다. 다음 날 서연은 결심을 굳힌 채거리로 나섰다. 그녀는 더 이상 숨거나 피하지 않기로 했다. 그녀는 유치원 근처의 낡은 공터로 향했다. 그곳은 메가시티 프로젝트의 부지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아직 아무것도 철거되지 않은 황량한 공간이었다. 서연은 그 공터 한가운데에 서서 잠시 눈을 감았다. 그녀의 머릿속에 수많은 이미지가 떠올랐다. 유치원에서 뛰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함께 모래성을 쌓던 작은 아이의 눈동자,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했던 행복했던 기억들. 이 모든 것이 그녀의 예술적 영감을 자극했다. 서연은 길가에 굴러다니는 낡은 벽돌과 모래, 그리고 깨진 타일 조각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은 망설임 없이 움직였다. 마치 누군가에게 이끌리듯 그녀의 손놀림은 점점 빨라지고 정교해졌다. 그녀는 맨손과 낡은 조각칼을 이용해 벽돌과 모래를 깎고 다듬었다. 주변을 지나던 사람들은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묵묵히 조각을 하는 그녀의 모습을 이상하게 여겼다. 어떤 이들은 그녀에게 미친 여자 취급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서연은 그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작품에만 몰두했다. 그녀의 내면에서 끓어오르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억눌렸던 예술혼이 그녀의 손끝을 통해 세상 밖으로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사흘 밤낮으로 이어진 작업 끝에 공터에는 거대한 조각상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바로 행복 유치원을 상징하는 거대한 나무와 그 아래에서 즐겁게 놀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이었다. 낡은 벽돌과 모래, 그리고 폐자재들이 그녀의 손을 거쳐 생명을 얻은 듯 작품은 경이로울 정도로 섬세하고 아름다웠다.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표정,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십, 심지어 모래성 하나하나까지 정교하게 묘사되어 있었다. 이 작품은 그녀의 감춰진 재능을 세상에 드러내는 첫 번째 신호탄이었다. 그리고 그 신호탄을 우연히 목격하게 된 두 사람이 있었다. 한 사람은 행복 유치원의 원장 이순영 여사였고, 다른 한 사람은 바로 태준의 비서실장 최 비서였다. 최 비서는 태준의 지시로 유치원 주변 상황을 살피러 왔다가 이 기이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서연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흙투성이가 된 채 묵묵히 작업하는 그녀의 뒷모습에서 왠지 모를 익숙함을 느꼈다. 가까이 다가가 그녀의 얼굴을 확인한 그는 충격에 휩싸였다. 사모님, 최 비서는 태준이 그토록 경멸했던 순진하고 바보 같은 민서연이 이토록 경이로운 작품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에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멍하니 조각상을 바라보았다. 그 작품은 단순히 아름다운 조각이 아니었다. 그것은 유치원과 아이들의 순수함을 지키고자 하는 한 여인의 간절한 외침이었다.
최 비서는 자신의 직업적 윤리와 양심 사이에서 갈등하기 시작했다. 그는 태준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위치에 있었지만 동시에 이 조각상을 통해 서연의 진심을 보았다. 그때 유치원 원장 이순영 여사가 조각상을 발견하고 달려왔다. 서연 씨 이게 다 서연 씨가 만든 거예요. 원장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조각상 주변을 빙빙 돌며 눈물을 흘렸다. 이 작품은 우리가 얼마나 이곳을 사랑했는지,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했는지를 온 세상에 말해주고 있어요.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손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었고 얼굴에는 흙먼지가 잔뜩 묻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었다. 원장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이 작품을 세상에 알려야 해요. 이 광경을 모두 지켜보던 최 비서의 표정은 복잡했다. 그는 태준에게 이 사실을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아름다운 작품과 서연의 진심을 보며 묘한 죄책감과 연민을 느꼈다. 그는 태준이 아닌 서연의 편에 서야 한다는 강력한 충동을 느꼈다. 태준은 이 모든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강지수와 함께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 지수는 태준의 팔짱을 끼며 속삭였다. 태준 씨 메가시티 프로젝트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죠. 그깟 낡은 유치원 하나 때문에 일이 늦춰진다니. 답답해요. 태준은 지수의 말에 차가운 미소를 지었. 걱정 마 지수야. 곧 모든 것이 해결될 거야. 내일이면 그 유치원과 관련된 모든 비리가 언론에 터질 테니까. 태준은 서연이 자신의 삶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그는 서연의 순수함을 경멸했지만 그 순수함이 그녀를 움직이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간과했다. 그리고 그의 비서, 최 비서가 이제 막 그의 명령을 따를지 말지 갈림길에 서게 되었다는 사실 또한 알지 못했다. 서연의 조각상은 그녀의 재능을 세상에 드러내는 시작이었고 태준과 그녀의 운명이 완전히 뒤바뀌는 첫 번째 대면이었다. 민서연의 행복 유치원 조각상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유치원 원장이 자신의 SNS에 조각상 사진을 올리며 서연의 재능과 작품에 담긴 진심을 알렸다. 그 글은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낡은 폐자재로 만든 그 작품의 경이로움에 감탄했다. 특히 제2그룹의 메가시티 드림 프로젝트와 유치원 사이의 논란을 알고 있던 이들은 이 조각상을 단순한 예술 작품이 아닌 거대 기업의 횡포에 맞서는 약자의 외침으로 받아들였다. 낡은 폐자재로 만든 희망의 조각상 제2그룹 횡포에 맞선 예술가의 외침이라는 헤드라인으로 기사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기사는 조각상의 아름다움과 함께 작가가 익명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신비감을 더했다. 사람들은 작가의 정체를 궁금해하며 작품이 있는 공터로 몰려들었다. 공터는 순식간의 시위, 현장이자 희망을 잃지 않은 이들의 성지가 되었다. 이 소식을 접한 태준은 분노로 가득 찼다. 그의 계획은 완벽했다. 유치원의 비리를 언론에 터뜨려 주민들의 명분을 무너뜨리고 프로젝트를 일사천리로 진행하는 것. 하지만 갑작스러운 조각상의 등장과 여론의 역습은 그의 계획에 치명타를 입혔다. 대체 누가 이런 짓을 벌인 거야? 당장 그 조각상 부숴버려. 태준은 사무실에서 고함을 질렀다. 그의 비서인 최 비서는 태준의 분노를 온몸으로 느끼며 침묵했다. 그는 이미 조각상의 작가가 민서연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가 가진 진정한 재능과 그 작품에 담긴 진심 또한 알고 있었다. 하지만 태준의 명령을 거역할 수는 없었다. 최 비서는 태준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해, 회장님 이미 언론과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상태라. 지금 조각상을 훼손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감성적인 여론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태주는 이를 갈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이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다. 좋아. 그렇다면 그 작품을 우리가 이용하자. 최 비서는 태준의 말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용이라뇨. 그 작가를 찾아내. 그리고 제2그룹에서 주최하는 제1회 제2그룹 예술 공모전의 심사위원으로 위촉해. 공모전의 주제는 도시와 희망이야. 그리고 그 조각상을 철거하지 않는 대신 우리가 보존하고 지원하는 것처럼 보이게 해. 그럼 사람들은 제2그룹이 억압적인 기업이 아니라 예술을 존중하고 시민들과 소통하는 기업이라고 생각하게 될 거야. 최 비서는 소름이 돋았다. 태준의 잔인함과 영악함은 상상을 초월했다. 태준은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는 적의 무기마저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계획은 완벽하게 민서연을 굴복시키고 그녀의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는 함정이었다. 태준은 그 예술가가 자신의 아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그녀의 작품을 이용할 생각에 득의양양했다. 그때 태준의 휴대폰이 울렸다. 수신이는 강지수. 그녀는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태준 씨 그 조각상 뉴스 보셨어요? 사람들이 그 조각상을 만든 사람을 엄청 칭송하던데 그 사람 때문에 우리 프로젝트가 망하는 거 아니에요. 태준은 차분한 목소리로 지수를 안심시켰다. 걱정 마 지수야. 모든 걸 내가 통제하고 있어. 오히려 그 조각상 덕분에 우리가 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됐어. 조만간 그 작가를 만나게 될 거야. 그때까지 너는 내 역할만 잘하면 돼. 태준은 지수에게 예술가 위촉에 대한 계획은 밝히지 않았다. 한편 서연은 자신 때문에 문제가 더 커진 것 같아 괴로워했다. 그때 최 비서에게서 연락이 왔다. 사모님, 회장님께서 사모님께 할 말이 있으시답니다. 제2그룹 타워로 와 주십시오. 최 비서는 차마 사실을 말하지 못하고 태준의 의도를 숨긴 채 서연을 불렀다. 서연은 망설였다. 다시는 그를 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유치원과 관련된 일이라면, 그리고 자신이 어떤 식으로든 해결해야 할 문제라면 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제2그룹 타워로 향했다. 태준의 사무실. 서연은 5년 전 결혼식 때 입었던 옷을 정성스럽게 차려입고 나타났다. 흙먼지 가득했던 지난날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우아하고 기품 있는 제2그룹의 사모님의 모습이었다. 태준은 그녀의 변신에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왔다. 민서연, 네가 그 조각상을 만든 작가라며 최 비서에게 들었다. 태준은 비아냥거리는 듯한 말투로 말했다. 꽤나 재주가 있었군. 그런데 왜 굳이 이런 식으로 일을 벌인 거야. 조용히 내 옆에서 숨어 살면 될 것을. 서연은 태준의 말을 자르며 단호하게 말했다. 숨어 사는 게 아니라 당신이 저를 숨긴 거겠죠. 그리고 그 작품은 제게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만든 거예요. 당신에게는 한낱 프로젝트에 불과한 곳이 제게는 삶의 전부였으니까요. 태준은 서연의 당당한 태도에 묘한 감정을 느꼈다. 과거에는 그저 순종적이고 나약한 존재로만 생각했던 그녀가 이제는 자신에게 맞서고 있었다. 태준은 이 모든 것을 게임처럼 생각했다. 좋아. 그렇다면 네게 기회를 주지. 제2그룹에서 주최하는 예술 공모전에 참여해. 심사위원으로 위촉하고 내 작품을 홍보해 주지. 대신 그 유치원 프로젝트에 대한 일은 더 이상 거론하지 마. 네가 원하는 명예와 성공을 줄게. 어때? 그의 제안은 달콤한 독약과도 같았다. 서연의 예술가적 재능을 인정하고 명예를 주겠다는 제안. 하지만 그 뒤에는 유치원을 포기하라는 태준의 잔인한 속내가 숨어 있었다. 그녀는 잠시 갈등했다. 이 기회를 잡으면
그녀는 성공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서연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저는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이용해서 유치원을 지킬 거예요. 당신의 제안은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태준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어졌다. 네가 감히 내 제안을 거절해. 너는 이 순간 이후로 아무것도 아닐 거야. 내 작품은 그저 낡은 벽돌 덩어리로 전락하고 너는 다시 총구석의 찌질한 여자로 돌아갈 거라고. 태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묘한 광기가 서려 있었다. 이 대화는 그녀에게 극한의 시련이었다. 물질적 풍요를 포기하고 자신의 명예마저 위태롭게 만들 수 있는 결정. 하지만 그녀는 후회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태준의 그늘 아래에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녀 자신으로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만 했다. 그녀의 내면은 이미 단단한 바위처럼 굳어져 있었다. 이때 태준의 비서 최 비서가 조심스럽게 사무실 문을 열었다. 회장님 회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최 비서는 서연을 힐끗 보며 묘한 눈빛을 보냈다. 그는 서연의 선택을 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리고 그는 태준의 명령을 따르면서도 서연을 위한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자신만의 길을 찾기로 결심했다. 이 순간 서연은 홀로 자신의 싸움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을 걸고 이 거대한 괴물 제2그룹에 맞서야 했다. 강태준의 계획은 거침없이 진행되었다. 언론을 통해 행복유치원의 비리를 폭로하는 기사가 연일 쏟아졌고 조각상을 만든 작가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신비주의가 대중의 궁금증을 증폭시켰다. 태준은 작가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며 자신의 압박이 성공했다고 믿었다. 그는 예술을 사랑하는 기업의 이미지를 더 씌우기 위해 제2그룹 예술 공모전의 마지막 심사 무대를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바로 그날 공모전 심사 현장. 서울의 가장 큰 전시홀이 사람들로 북적였다. 제2그룹의 고위 관계자들, 유명 인사들, 그리고 수많은 언론 기자들이 모였다. 태준은 강지수와 함께 당당하게 무대에 올랐다. 그는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연설을 시작했다. 제2그룹은 단순한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닌 문화와 예술이 살아 숨쉬는 도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낡은 것을 부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위대한 예술원을 기리고자 합니다. 이 공모전은 그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연설이 끝나자 대형 스크린에 행복 유치원 조각상이 띄워졌다. 태준은 태연하게 말했다. 이 작품은 한익명의 작가가 만든 것으로 우리 모두에게 깊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작품을 영구 보존하고 작가를 찾아 제2그룹의 예술 프로젝트를 함께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그의 말은 완벽한 위선이었다. 그때 갑자기 한 여성이 사람들 사이를 뚫고 무대 위로 올라왔다.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여성은 다름 아닌 민서연이었다. 그녀는 흑투성이가 되었던 모습과는 달리 깔끔하고 단아한 흰색 정장 차림이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강렬했고 그녀의 등 뒤에는 제2그룹의 비서실장 최 비서가 서 있었다. 최 비서는 태준에게 이 모든 것을 알리지 않고 서연을 도왔던 것이다. 태준은 경악하며 서연을 노려보았다. 민서연 네가 감히. 서연은 태준의 말을 자르며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2그룹의 회장 강태준 씨의 아내이자 행복유치원 조각상을 만든 작가 민서연입니다. 장내는 순식간에 술렁였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일제히 터졌다. 태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강지수는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태준의 곁에 서 있던 최 비서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 작품의 진정한 의미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연은 연설을 시작했다. 이 작품은 단순히 예술을 위한 예술이 아닙니다. 이 작품은 누군가의 탐욕과 거짓말에 의해 무너진 행복에 대한 기록입니다. 서연은 태준이 행복 유치원을 철거하기 위해 벌인 언론 조작과 비리 사건을 차분하게 폭로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동안 자신이 수집한 증거들을 제시했다. 태준과 우혁이 나눈 비밀스러운 메시지, 유치원 비리, 기사의 허점을 지적하는 전문가의 분석 자료, 그리고 결정적으로 태준이 유치원 원장에게 보냈던 협박성 이메일 원본을 스크린에 띄웠다. 이 모든 것은 최 비서가 목숨을 걸고 서연에게 넘겨준 것이었다. 이 모든 것은 이 작품의 작가가 다름 아닌 제2그룹 회장의 아내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벌어진 일입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힘을 잃지 않았다. 저는 제 남편이, 제가 사랑했던 사람이 이토록 잔인하고 거짓된 사람이었다는 사실에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모든 것을 폭로하고 제 남편과의 결혼 관계를 끝내고자 합니다. 서연은 이혼 서류를 꺼내 태준에게 내밀었다. 당신이 제게 마지막으로 남겨준 말, 네가 내 옆에 있는 게 불편하다면 언제든 떠나도 좋아라는 말을 이제서야 실천합니다. 저는 당신의 비즈니스 도구가 아닌 민서연이라는 이름의 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고자 합니다. 이 순간 태준은 자신의 모든 오만함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느꼈다. 그가 경멸했던 순종적인 아내는 그를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상대가 되어 돌아왔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다. 그의 삶은 완벽한 통제 아래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민서연이라는 변수 하나가 모든 것을 무너뜨렸다. 태준은 분노에 차서 서연의 멱살을 잡으려 했다. 하지만 그의 손은 허공을 휘저었다. 이미 수많은 기자들이 달려들어 태준을 에워쌌기 때문이었다. 플래시 세례 속에서 태준의 얼굴은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한 기자가 그에게 질문을 던졌다. 회장님, 이 모든 게 사실입니까? 부인을 속이고 언론을 조작했다는 게 사실입니까? 태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눈빛은 공허했고 그의 입은 굳게 닫혀 있었다. 그 순간 그의 옆에 있던 강지수는 태준의 손을 뿌리치고 도망쳤다. 그녀는 더 이상 태준에게서 얻을 것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녀의 도망은 태준의 패배를 상징하는 또 하나의 쐐기가 되었다. 서연은 이 모든 것을 담담하게 지켜보았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모든 것을 이겨낸 해방감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이혼 서류를 꽉 쥐고 무대에서 내려왔다. 그녀의 주변에는 그녀의 진실을 응원하는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가득했다. 그 소리는 마치 그녀의 새로운 삶을 축복하는 것처럼 들렸다. 민서연의 폭로 이후 세상은 뒤집혔다. 제2그룹의 주가는 폭락했고 강태준 회장은 배임 횡령 그리고 언론 조작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 그와 공모했던 재무이사 최우혁 또한 조사를 받게 되었다. 태준이 쌓아 올렸던 거대한 왕국은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언론은 연일 제2그룹 회장의 몰락과 아내의 반전에 대한 기사를 쏟아냈다. 태준은 그토록 경멸했던 아내에 의해 모든 것을 잃은 채 차가운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그의 곁에는 그 누구도 남아있지 않았다. 한편 민서연은 모든 것을 마치고 조용히 자신의 낡은 아파트로 돌아왔다. 그녀는 더 이상 제2그룹의 사모님도 누군가의 아내도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민서연이었다. 그녀의 삶은 다시 고요해졌지만 이전과는 달랐다. 텅 빈 공간에 흐르던 외로움 대신 해방감과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가 가득했다. 그녀는 태준이 보냈던 이혼 서류에 조용히 도장을 찍었다.
이혼 수속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며칠 후 서연의 집으로 한 통의 소포가 배달되었다. 발신인은 최 비서. 소포 안에는 한 장의 편지와 함께 낡은 조각칼 하나가 들어 있었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사모님께 먼저 제가 회장님의 편에 서서 사모님을 속였던 점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저는 늘 회장님의 그림자 속에서 살았고 그분의 명령이 곧 제 삶의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모님께서 만드신 조각상을 보고 그리고 기자회견장에서 진실을 외치시는 모습을 보며 제 삶의 방향이 완전히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조각칼은 아마 사모님께서 잃어버리셨던 그 칼일 겁니다. 회장님께서 사모님의 모든 흔적을 없애려 할 때 제가 몰래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이 칼은 사모님의 진정한 재능과 용기를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부디 이 칼을 통해 다시 멋진 작품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저 역시 저의 죄를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사모님의 앞날에 행복만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최 비서 올림. 서연은 조각칼을 들고 멍하니 서 있었다. 그녀는 그제야 최 비서가 자신에게 보여주었던 미묘한 눈빛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다. 그가 아니었다면 그녀는 진실을 밝힐 수 없었을 것이다. 그녀는 조각칼을 소중하게 품에 안았다. 며칠 뒤 서연은 행복 유치원을 다시 찾아갔다. 유치원 문은 예전처럼 활짝 열려 있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마당에 가득했다. 유치원 원장은 서연을 보자마자 달려와 그녀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서연 씨 정말 고마워요. 서연 씨 덕분에 유치원이 다시 문을 열 수 있었어요. 모든 오해가 풀리고 주민들도 다시 힘을 합쳤어요. 이때 유치원 주변에 모여있던 주민들이 서연에게 다가와 고개를 숙였다. 그동안 저희가 오해해서 죄송했습니다. 저희가 보상금에 눈이 멀어 옳은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후회와 미안함이 가득했다. 서연은 그들의 사과를 담담히 받아들였다. 이후 서연은 제2그룹으로부터 막대한 위자료와 재산 분할 명목으로 상당한 재산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돈을 개인적인 부를 축적하는 데 사용하지 않았다. 그녀는 행복 유치원을 위해 기부하고 남은 돈으로는 자신과 같은 어려움을 겪는 예술가들을 위한 작은 재단을 만들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그 재단의 첫 번째 프로젝트로 행복 유치원을 예술적인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작업을 시작했다. 그녀는 유치원 담벼락을 모래와 흙으로 덮어 거대한 벽화를 만들고 아이들이 직접 만든 작은 조각상들로 정원을 꾸몄다.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담은 예술 작품들이 곳곳에 생명을 불어넣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 작업하지 않았다. 유치원 아이들, 그리고 함께 뜻을 모은 주민들과 함께였다. 그들의 협력은 그녀의 재능을 더욱 빛나게 했다. 그녀의 이런 선행은 또다시 언론에 보도되었다. 제2그룹 전 사모님 위자료 전액 기부,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진정한 의미를 보여주다 라는 기사 헤드라인은 사회에 큰 감동을 주었다. 그녀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태준의 탐욕과는 극명한 대비를 이루었다. 그녀는 물질적인 성공을 넘어 진정한 의미의 행복을 찾았다. 그녀의 삶은 이제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함께 행복을 나누는 삶이 되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던 한 방송국 PD가 서연에게 다가왔다. 그는 그녀에게 다큐멘터리 제작을 제안했다. 민서연 작가님, 작가님의 삶과 예술을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습니다. 작가님의 작품과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희망을 줄 수 있을 겁니다. 서연은 잠시 고민했지만 이내 제안을 수락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게 되었다. 러이 케유고의 닥비엣 드 타
개취엔 독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민서연은 자신을 옥죄었던 모든 것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용기와 진실은 결국 그녀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잃은 태주는 과연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그리고 민서연의 두 번째 봄은 어떻게 꽃을 피울까요? 다음 챕터에서는 태준의 처절한 후회와 서연의 더욱 찬란한 미래가 그려질 것입니다. 마지막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이 채널을 구독하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이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마지막 챕터에서 만나요. 시간은 흘러 계절이 두 번 바뀌었다. 민서연의 다큐멘터리는 방영 직후 전국적인 화제를 모았고 그녀는 이제 희망을 조각하는 예술가로 불리며 대중의 존경을 한 몸에 받게 되었다. 그녀는 유치원 아이들과 함께 만든 작품들로 작은 전시회를 열었고 수익금 전액은 소외된 이웃을 위해 기부했다. 그녀의 소박하지만 진정성 있는 삶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과 영감을 주었다. 한편 강태준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졌다. 모든 것을 잃은 그는 차가운 감옥에 갇혔다. 그의 곁을 지키던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고 과거의 영광은 한낱 신문 기사 속의 과거가 되었다. 그는 교도소 독방에 앉아 하루 종일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늘 똑같았지만 그의 마음속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았다. 자신이 경멸하고 무시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 와서야 얼마나 소중했는지 깨달았다.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민서연이었다. 그는 서연의 순수함을 비웃었지만 그 순수함이 그녀를 세상에서 가장 강인한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다. 그녀가 유일하게 자신의 곁에 남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가 유일하게 진심으로 사랑받을 수 있었던 기회를 제 발로 걷어찼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 그녀의 조각상은 그에게 한낱 낡은 벽돌 덩어리였지만 그 작품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졌다는 것을 그는 이제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깊은 후회와 함께 서연에 대한 미안함이 사무치게 밀려왔다. 그러던 어느 날 태준의 독방으로 한 권의 잡지가 배달되었다. 그것은 바로 민서연의 인터뷰가 실린 잡지였다. 표지에는 희망을 조각하는 예술가 민서연이라는 제목이 크게 쓰여 있었고 환하게 웃고 있는 서연의 사진이 실려 있었다. 태주는 떨리는 손으로 잡지를 펼쳤다. 인터뷰 내용 중에는 서연이 만든 유치원 조각상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그 조각상은 저의 모든 절망과 분노를 담아 만들어진 작품이었어요.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진짜 의미는 결국 희망이었어요. 저는 제 작품이 단지 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저와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랐어요. 그리고 제가 사랑했던 사람에게도 언젠가 제 작품이 그리고 제 삶이 진정한 사랑과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어쩌면 그게 제가 그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태주는 잡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작품이 그에게는 용서와 구원을 상징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그를 무너뜨린 동시에 그에게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마지막 선물을 남겨주었다. 시간이 더 흘렀다. 태준의 향기는 계속되었고 민서연의 삶은 더욱 찬란하게 빛났다. 그녀는 행복 유치원을 아름다운 문화 공간으로 만들고 재단을 통해 젊은 예술가들을 지원하며 그들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왔다. 그녀의 삶은 마치 그녀의 작품처럼 희망과 사랑을 조각하는 과정 그 자체였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유치원 아이들은 그녀의 가족이 되었고
주민들은 그녀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었다. 그리고 이야기의 마지막 서연은 자신이 만든 유치원에 담벼락의 한 작품을 완성했다. 그것은 활짝 웃고 있는 아이들과 그들을 지켜보는 따뜻한 눈빛의 어른들의 모습이었다. 그 작품의 한쪽 구석에는 그녀의 오래된 조각칼로 새겨진 작은 글씨가 있었다. 내 첫 번째 조각은 모래였고 내 마지막 조각은 희망이었다. 이 작품은 그녀의 삶 전체를 대변하는 상징이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태준의 그늘 아래에 숨어 살던 나약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예술로 승화시키고 세상에 희망을 선물한 위대한 예술가였다. 그녀는 이제 매일 아침 따뜻한 햇살 아래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커피를 마시는 평범하지만 완벽한 행복을 누렸다. 그녀의 두 번째 봄은 그렇게 진정한 아름다움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